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저 세 사람.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님과 오빠가 지금 제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빌고 있네요. 이 모습을 보려고 제가 지난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모든 건 제가 겨우 10살 때 먹었던 그깟 갈비찜 한 그릇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그때의 상처와 서름이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버렸죠. 때는 2000년대 초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3살 터울의 오빠는 6학년이었어요.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죠. 엄마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무언가 부산스럽게 만들고 계셨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냄새의 정체가 갈비찜이라는 걸 알아챘죠. 저희 집 형편의 갈비찜은 정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귀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저녁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야들야들한 갈비살 생각뿐이었죠.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식탁 중앙에 놓였습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갈색 빛깔, 큼직한 갈빗대와 달달하게 익은 당근과 감자까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 젓가락이 갈비찜을 향하기도 전에 엄마의 우렁찬 목소리가 제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딜? 소미 넌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10살짜리 딸에게 먹는 게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엄마는 보란듯이 가장 크고 살점이 많이 붙은 갈빗대들을 전부 오빠의 밥그릇 위로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산처럼 쌓이는 고기를 보며 오빠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고 아빠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의 대답은 제 가슴에 평생 남을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넌 국물이랑 감자 건져서 밥 비벼 먹어. 오빠는 이제 중학교 갈 준비도 해야 하고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고기 많이 먹고 힘내야지. 넌 여자애가 뭘 그렇게 고기를 밝혀. 옆에 있던 아빠도 거들었어요. 내 오빠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오빠가 잘 돼야 너도 나중에 덕 보는 거다. 군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도는데 울면 더 혼날까봐 입술만 꾹 깨물었죠. 제 밥그릇 위에는 엄마가 국자로 대충 퍼준 멀건 국물과 으스러진 감자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바로 맞은편에서 오빠는 질겅질겅 소리를 내며 갈빗대를 뜯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세상에 나 혼자만 동떨어진 기분. 오빠는 제게 보란듯이 마지막 남은 갈빗대 하나를 입에 넣고는 씩 웃기까지 했어요. 그 비웃음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그런 식이었어요. 새 옷, 새 학용품, 칭찬, 용돈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오빠였죠. 오빠가 쓰다 낡아 빠진 물건을 제가 물려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제가 어쩌다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와도 부모님은 그래 잘했다는 무미건조한 칭찬이 전부였지만 오빠가 수학경시 대회에서 장려상이라도 타오는 날이면 온 동네에 자랑하며 잔치를 벌이셨어요. 저는 늘 뒷전이었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오빠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죠. 하지만 제가 전교 1등을 해도 부모님은 여자애가 너무 드세면 시집가기 힘들다며 타박하셨고 그 칭찬마저도 오빠에게 돌아갔어요. 소미가 저렇게 공부하는 거 봐라. 너도 분발해야지. 라면서요.
저는 오빠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오빠와 제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차별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갈비찜 사건은 정말이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불행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어요. 제 통장에 들어왔어야 할 할머니의 유산, 그리고 오빠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제가 어떤 꿈을 포기해야 했는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부해야 하고 공부하려면 잘 먹어야지. 남자가 기운이 있어야 큰일을 하는 법이야. 엄마의 말은 당연하다는 듯 단호했고 그 논리 앞에 제 존재는 지워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더 서러워질 것 같았고 여기서 울어버리면 정말 국물에 밥이나 말아 먹어야 하는 패배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숟가락으로 그릇에 담긴 멀건 국물과 뭉그러진 감자 몇 조각을 뒤적였습니다.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오빠가 뼈에 붙은 살을 우적우적 뜯는 소리, 아빠가 그런 아들을 기특하다는 듯 껄껄 웃는 소리, 엄마가 오빠에게 더 먹으라며 반찬을 놔주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침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밥알을 씹는 행위 자체가 거대한 슬픔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오빠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딸이라서?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나는 귀한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날의 갈비찜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은 오빠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계획된 불공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새학년이 되면 오빠는 항상 최신 유행하는 브랜드의 운동화와 새 가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빠가 쓰던 낡은 가방을 물려받거나 시장에서 파는 이름 없는 운동화를 신어야 했죠. 제가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르면 엄마는 계집애가 무슨 멋을 부리려고, 오빠는 남자라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으면 안 되지만 넌 괜찮아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의 폭력성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내 존재는 오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배경쯤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익숙해질 뿐이었죠. 공부 문제에 있어서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빠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 논술까지 온갖 과외를 다 받았습니다. 밤늦게 학원 차에서 내리는 오빠를 위해 엄마는 늘 따뜻한 간식을 준비해 두었죠. 저는 단 한 번도 학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돌아올 대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잖니. 오빠는 머리가 나빠서 누가 가르쳐줘야 해. 저는 정말 제가 알아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이 집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성적표에 수가 가득 채워져도 부모님은 어이구, 우리 딸 기특하네라는 영혼 없는 칭찬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반면 오빠가 간신히 평균을 넘긴 성적표를 받아오면 아빠는 그래, 남자는 이 정도면 됐어. 사회성만 좋으면 되라며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제 방 책상에 앉아 부모님이 오빠에게만 쏟아붓는 기대와 돈, 그 모든 것들을 제 비밀 일기장에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4월 10일 오빠 컴퓨터 150만 원. 내 문제집 1만 2천 원은 아깝다고 하심. 2007년 9월 3일 오빠 수학여행비 30만 원.
내 소풍 김밥은 그냥 단무지만 넣어서 싸주심.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제 분노와 서름의 역사이자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는 피눈물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갈등은 최악의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 서울에 있는 S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 저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집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합격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S대 합격했어요. 이제 저도 서울 가서 제 말은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표정은 기쁨이 아닌 당혹감과 난처함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로 나온 오빠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야, 너 대학 갈 돈은 있고? 아빠 엄마가 나 사업 자금 대주기로 했어. 내 등록금 같은 거 없어.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니? 제 오빠는 이렇다 할 재주도 끈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문대를 겨우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던 사람이 친구와 동업해서 PC방을 차리겠다며 몇 달 전부터 부모님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대학 등록금을 담보로 한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자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미야, 그 오빠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잖니. 남자가 자리를 잡아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고 너는 여자는 좋은데 시집가는 게 최고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서울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 있니? 그냥 여기 지방 국립대 가서 장학금 받고 다니면 되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시집? 장학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이 합격증 하나 받으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할 때 아빠랑 엄마는 뭘 하셨는데요? 오빠 과외비 되느라 제 문제집 한 권 사주는 것도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잡은 기회를 오빠 PC방 차려주려고 날려버리라고요? 그게 부모가 할 소리예요? 제 고함에 엄마가 되려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기집애가 미쳤나? 어디서 부모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오빠가 잘 돼야 너도 나중에 덕보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어? 너 하나 희생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희생? 또 그놈의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력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덕 본다고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오빠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데요? 갈비찜도 새옷도 컴퓨터도 칭찬도 기대도 모든 게 다 오빠 거였잖아요. 나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내 몫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까지 바치라고요? 싫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차라리 이 집을 나가겠어요. 제 절규의 아빠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잠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얼한 뺨을 붙잡고 선 저를 오빠는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네. 나가? 돈 한 푼 없이 어딜 나가서 뭘 하려고? 며칠 못 가서 울고불고 기어들어올 거면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 끔찍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이들에게 저의 가치를 증명하고
오늘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저는 그날 밤 제 통장에 있던 아르바이트비 50만 원과 신분증 그리고 낡은 책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18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 분노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지옥 같던 가족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18배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50만 원은 2달치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니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2탕씩 뛰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추위에 떨며 좁은 책상에 엎드려 잠드는 날의 연속이었죠. 몸은 고됐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아빠의 손찌검 소리와 오빠의 비웃음은 최고의 각성제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어. 다행히 하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고3 담임 선생님께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장학재단을 연결해 주셨고,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자필 편지와 함께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재단으로부터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책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한 합격이었지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저를 위해 처음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로 손꼽히는 종합병원에서 촉망받는 흉부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보람을 느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동료들과 함께 저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는 희미한 흉터처럼 남았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 폭삭. 늙어버린 부모님과 비쩍 마르고 남루한 행색의 오빠가 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딸 서연이 맞구나. 엄마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오빠가 차렸던 PC방은 1년도 못 가 망했고, 그 과정에서 진 빚 때문에 집까지 날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는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의사가 됐다면서? 장하다, 내 딸.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구나. 아빠 허리 수술도 좀 해주고, 내 오빠 빚도 갚아주고, 우리 같이 살 아파트도 하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오빠가 다급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야, 장서연.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좀 보답해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우리가 내 가족 아니냐?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1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요? 제 기억엔 없는데요. 제 가족은 10년 전 딸의 뺨을 때리고 동생의 꿈을 비웃으며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며칠 못 가서 울고불고 기어들어올 거라고 했던 사람 누구였죠? 제 말에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세요. 저 울면서 기어들어가지 않았어요. 당신들 도움 없이, 아니, 당신들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당신들이 제게서 앗아가려 했던 바로 그 인생입니다. 이제 와서 숟가락 얹을 생각 마세요. 역겹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아빠가 10년 전처럼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달려와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할 겁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타인, 아니, 빚받으러 온 채권자보다도 못한 존재니까요. 제 단호한 말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저를 괴롭히던 마지막 악몽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다시 제 일터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과거의 악연을 시원하게 끊어낸 주인공.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